아, 진짜 답답하네. 저 할망구 뭐 하는 거야? 조폭 도건우는 혀를 차며 노인을 향해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30대 초반, 이마엔 깊은 흉터, 거칠고 싸늘한 눈빛. 조폭 도건우의 말투는 이미 경고가 아닌 위협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른 주인공 말순 할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건우 조폭 일행은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내려라 아주 전세냈네. 야, 할망구 자리가 아깝잖아. 그러다 갑자기 도건우는 주인공 말순 할머니의 어깨를 세게 밀쳐버립니다. 주인공 말순 할머니는 휘청이며 앉은 채 벽에 부딪혔고 장바구니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늙은 게 꼴값은. 도건우는 욕설까지 뱉으며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급정거하며 조용하던 사건의 뚜껑이 열립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모두가 무시했던 주인공 말순 할머니의 정체와 도건우 조폭 일당이 전부 박살나게 된 이유. 오늘의 이야기는 조폭에게 버스에서 밀쳐진 고말순 할머니와 그 못된 조폭에게 사이다. 복수를 실현한 707특전사 여군 손녀 김주원 중사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중에서도 고말순의 떡볶이 포장마차는 유독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순은 능숙하게 국자를 휘저으며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 포장으로 주세요. 젊은 회사원이 다가와 주문을 했습니다. 말순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담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말순은 포장된 떡볶이를 건네주며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말순은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말순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3417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버스에 올라타며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손놀림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뒤적거리며 카드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고 뒤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이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디 있었나? 말순은 중얼거리며 계속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교통카드는 가방 깊숙한 곳에 있었고 여러 가지 물건들 사이에서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좀 하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버스 기사의 말에 말순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남자 3명이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도건우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이마에 흉터가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정함과 동시에 폭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할머니, 빨리 안 해? 우리 시간 없어. 도건우의 동료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순은 겨우 교통카드를 찾아 찍고는 서둘러 뒷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도 느리고 비틀거렸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때문에 더욱 걷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말순은 겨우 뒷자리 한 곳을 찾아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는 것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장바구니를 어디에 놓을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야, 진짜 저 할머니 때문에
버스가 안 출발하잖아. 완전 굼뜨네. 왜 이렇게 느려? 도건우와 그의 동료들은 계속 말순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도 그들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도건우는 말순이 앉아 있는 자리를 탐냈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다른 자리보다 넓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야, 할머니. 거기 자리 바꿔. 도건우가 말순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제 자리인데요. 말순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건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리? 할머니가 뭔 자리야? 아까부터 보니까 진짜 답답하게 굴더니 이제 고집까지 부리네. 도건우는 버스에서 보여준 말순의 굼뜬 모습들을 떠올리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교통카드 찾느라 시간 끌고 걷는 것도 느리고 앉는 것도 한참 걸리고 그런 모습들이 도건우에게는 극도로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른 일어나라고. 이 굼뜬 할머니가. 도건우는 말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말순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 도건우야. 저 할머니 진짜 고집세네. 아까부터 계속 느려터져서 짜증났는데 이제 말까지 안 들어? 동료들의 말에 도건우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말순을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말순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굼뜬 할머니가 진짜. 도건우가 짜증을 내며 말순을 다시 밀려는 순간 말순의 가방에서 작은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안에 끼워져 있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도건우는 무심코 그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옷차림에 의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도건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얼굴 같았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봤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낯익음은 단순한 기시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서둘러 사진을 주워 담으며 수첩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도건우가 눈치챘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고 말순은 조용히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도건우는 창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계속 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봤더라? 도건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그 흑백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기억의 조각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말순은 혼자서 어두워진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건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 본 그 흑백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도건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옷을 대충 걸치고 조직의 본부가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24시간 경비가 서 있는 그곳에는 아버지 도진태가 남긴 오래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본부 건물 지하 2층 끝에 있는 금고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도진태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며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도건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도건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금고를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장부와 계약서들이었지만 가장 안쪽에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USB에는 1992년 강남 룸살롱 사건이라고 손글씨로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건우는 USB를 들고 금고 옆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몇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사건 개요, 관련 인물, 내부 고발자 목록이라는 제목의 폴더들이었습니다. 도건우는 내부 고발자 목록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여러 장의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각 사진마다 이름과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건우는 하나씩 사진들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오늘 버스에서 본 그 사진이잖아. 화면 속의 여성은 분명히 버스에서 할머니가 떨어뜨린 사진 속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김지연, 나이 29세, 직업 룸살롱 접대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 글씨로 핵심 증인, 위험 인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건우는 급하게 사건 개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1992년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도건우의 아버지 도진태는 그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밤 손님으로 온 시의원 한 명이 의문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진태는 증거인멸과 증인 매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룸살롱에서 일하던 김지연이라는 여성이 갑자기 경찰에 나타나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 때문에 도진태는 결국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고? 도건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파일을 더 읽어보니 김지연은 증언 직후 국정원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의해 신분이 세탁되었고 그 이후로는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건우는 다시 김지연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의 젊은 여성과 오늘 버스에서 본 할머니를 비교해보니 눈매와 코, 그리고 입가의 선이 똑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은 늙었지만 기본적인 윤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바로 우리 코앞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인가? 도건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배신자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건우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조직의 간부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들, 지금 당장 본부로 오세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1시간 후 조직의 주요 간부 5명이 본부에 모였습니다. 도건우는 그들에게 USB 파일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의 핵심 증인이 아직 살아있다고? 도진태 형님을 감옥에 보낸 그 여자가? 간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지만 조직에게는 여전히 치욕적인 기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복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간부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고발할 수 있거든요. 도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일단 그 여자를 감시부터 시작합시다. 혼자 사는지, 가족이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김지연이 맞는지도 확실히 해야겠고요. 도건우는 간부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실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요. 그날 새벽 조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전 배신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은 조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홍천의 707특전사 부대에서는 김주원 중사가 막사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개인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주원은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게시글이 주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버스에서 노인을 괴롭히는 조폭들 압이었습니다. 주원은 무심코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의 모습이 누군가의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자 3명이 한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할머니, 빨리 안 해? 우리 시간 없어. 영상 속에서 남자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주원은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영상을 보던 주원은 갑자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교통카드를 찾느라 헤매는 모습, 그리고 천천히 뒷자리로 걸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원은 그 할머니의 걸음걸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주원은 화면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면서 장바구니를 정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손놀림 그리고 가방을 다루는 방식이 주원에게는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조폭들이 할머니를 밀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방에서 수첩과 사진이 떨어지는 순간 할머니가 서둘러 그것들을 주워 담는 모습을 보며 주원은 확신했습니다. 저건 할머니야. 주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할머니는 분명히 자신의 할머니 고말순이었습니다. 옷차림, 가방, 그리고 무엇보다 긴장했을 때 보이는 특유의 몸짓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주원은 급하게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2번, 3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주원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릴 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깊이 상처받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주원은 같은 방을 쓰는 최하사에게 말했습니다. 최하사야, 이거 좀 봐. 최하사는 주원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뭐예요, 중사님? 우리 할머니야. 조폭들한테 당하신 거야. 최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진짜요?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영상 업로드 시간을 보니까 어제 저녁이네. 주원은 다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할머니가 이렇게 연락을 안 받으신 적이 없는데. 중사님,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요. 부대장님한테 보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어. 가족 응급 상황으로 휴가 신청할게. 주원은 마음을 정하고 당직사관실로 향했습니다. 당직사관은 김대위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강중사? 보고드립니다. 가족 응급 상황으로 긴급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김대위는 주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주원은 영상을 보여주며 할머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할머니가 확실하냐?
네,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위는 영상을 자세히 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일단 부대장님께 보고하고 긴급 휴가 승인을 받아보자. 30분 후 주원은 부대장실에서 박중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강중사, 상황을 다시 설명해봐. 주원은 영상을 보여주며 할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중령은 영상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할머니와 연락이 정말 안 되나? 네, 어제부터 계속 시도했지만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으십니다. 알겠다. 긴급휴가 72시간 승인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십시오. 혼자 가지 말고 동료들과 함께 가라.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주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료들도 휴가가 가능할까요? 특별한 상황이니까 최하사, 임중희도 같이 보내겠다. 박중령은 전화기를 들어 당직사관에게 연락했습니다. 3명 모두 72시간 긴급휴가 처리해주고 차량 1대 주원해라. 1시간 후 주원과 동기 2명은 부대 차량으로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임중희가, 조수석에는 주원이 앉았고 뒷좌석에는 최하사가 앉았습니다. 강중사, 할머니 집 주소 정확히 알고 있지? 임중희가 물었습니다. 네, 중희님. 청량리 시장 근처에요. 포장마차도 거기 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과거에 특별한 일에 연루되신 적 있어? 최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없을 거야.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 하지만 주원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보여주시는 조심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할 때 보이는 어두운 표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가서 할머니 안전부터 확인하자. 나머지는 그 다음 문제야. 임중희가 말했습니다. 차는 밤길을 달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주원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함께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갑니다. 주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 주원과 동기들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청량리 시장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이 어둠 속에서 외로이 빛나고 있었고 낮에 그토록 분주했던 포장마차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저기가 할머니 포장마차예요. 주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말순의 포장마차는 다른 곳들과 달리 며칠째 문을 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할 자리가 어수선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사님, 할머니 집은 어디예요? 최하사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골목 2개 들어가면 있어. 주원은 할머니 집으로 향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분명히 할머니는 집에서 푹 주무시고 계실 것이고 단순히 핸드폰을 잘못 놓아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주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문 앞에 이상한 것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임중희가 손전등을 켜며 대문 앞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닭 1마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 봤다. 넌 끝났어. 주원은 그 글씨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할머니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주원은 급하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원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거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세요. 주원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친척 집이나 다른 곳으로 피하신 건 아닐까? 최하사가 말했지만 주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을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여기가 전부니까. 임중이가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강중, 이거 심상치 않다. 할머니 방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자. 주원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찾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비밀번호는 주원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예상과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몇 권,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주원은 그중 한 장을 꺼내 읽어봤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에서 발급한 증인 보호 프로그램 관련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김지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신분 세탁 완료, 고말순으로 변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주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이름이 김지연이었다는 것입니까? 주원은 급하게 다른 서류들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는 1992년 강남 룸살롱 살인사건과 관련된 재판 기록의 사본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사님, 뭔가 찾으셨어요? 최하사가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셨어. 주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문서들을 최하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계셨다고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버스에서 일어난 일도. 주원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버스에서 할머니가 떨어뜨린 사진, 그리고 그것을 본 조폭들의 반응.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제목 아래 몇 개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주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위급할 때 피할 수 있는 곳들을 적어두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소는 서울역 근처의 한 여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로의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천의 한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임중이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주원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세 사람은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남자 두 명이 서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할머니를 위협한 사람들일까요? 최하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니까 지켜보자. 임중이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들이 집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문 앞에 닭 사체를 확인하고는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안 왔네. 계속 지켜봐야겠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남자들의 대화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주원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원은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임중이가 그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면 할머니를 찾기 더 어려워져. 하지만 중위님, 주원아, 우선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부터 알아내야 해. 임중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주원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중 한 곳에 계실 거예요. 주원은 희망을 품고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남자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주원과 동기들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와 차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주소부터 가보자. 임중이가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찾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역 근처의 작은 여관에서 주원과 동기들은 할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관 사장은 그런 할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장소인 종로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장소예요. 주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주소를 향해 차는 달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도건우는 부하들과 함께 청량리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말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고말순 할머니 말이야.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 있어? 도건우가 한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 같았는데. 평범하다고? 그 할머니는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를 망친 배신자야. 도건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분명히 돌아올 거야. 도건우의 지시로 시장 곳곳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말순이 옛날에 뭘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요즘 포장마차도 안 여시나 봐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말순을 좋게 보던 상인들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주원과 동기들은 인천의 한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것 같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3층 302호네요. 주원은 수첩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며 주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여기 계실까요? 302호 문 앞에서 주원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주원이에요. 문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주원아? 할머니 말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주원은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예전보다 더 야위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집에 갔다 온 거냐?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집에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죽은 닭이랑 벽에 글씨도. 주원의 말에 말순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들켰구나. 말순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금고에서 서류들을 봤는데. 주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원과 동기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이제 말해줘야겠구나. 말순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이름은 김지연이야. 고말순은 30년 전에 바뀐 이름이고 주원은 이미 서류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992년에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야. 나는 거기서 일했고 그날 밤 끔찍한 일을 목격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의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룸살롱 사장이 증거를 없애려고 했지. 그래서 할머니가 증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 말순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증언을 한 후에 협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신분을 바꿔주고 새로운 곳에서 살게 해줬지. 그래서 고말순이 된 거구나. 임중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며칠 전 버스에서 실수를 했어. 옛날 사진을 떨어뜨린 거야.
말순의 얼굴에 후회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사진을 누가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본 것 같아.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지. 어떤 일들이요? 최 하사가 물었습니다. 포장마차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그리고 집 앞에 위협적인 것들을 놓고 가는 거야. 시장 사람들한테도 내 얘기를 묻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피해온 거지. 주원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주원아, 넌 몰라도 됐어. 이건 내 문제야. 아니에요. 할머니 문제는 제 문제예요. 주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말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 사람들이 왜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할머니를 찾는 거예요? 임중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룸살롱 사장의 아들일 거야. 아버지가 감옥에 간 후로 줄곧 나를 찾고 있었을 테지.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군인이에요.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제 임무죠. 그리고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주원아, 할머니가 30년 전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임중희와 최하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말수는 고마우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위험해. 3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야.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주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건우와 조직원들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청량리 시장에서는 말순의 포장마차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새벽 2시경에 일어난 화재였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말순이 30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방화 맞죠? 한 상인이 소방서 직원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고말순 할머니 어디 가셨나? 요즘 무서운 사람들이 찾고 있다던데. 시장 상인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점점 말순에 대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이 계속 돌아다니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인천의 아파트에서 주원과 동기들은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수는 부엌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희님, 이대로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주원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까지 태웠다고 하니 이제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임중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할머니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최 하사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인터넷에 기사가 떴어요. 청량리 시장 포장마차 화재 소식이요. 주원은 기사를 확인하고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주원이 부엌으로 가서 말순을 불렀습니다. 포장마차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원아, 이미 늦었어. 저들은 나를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때 임중희가 주원을 불렀습니다. 주원아, 잠깐 이리 와봐. 주원이 거실로 돌아가자 임중희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 같아. 저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말이야. 어떻게요? 최 하사가 디지털 수사 전문가잖아. 저들 조직 본부에 잠입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거야. 최 하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제가 해킹으로 저들 내부 자료에 접근해 볼게요. 과거 범죄 기록이나 협박 증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원격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임중희가 주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 증거를 수집하자. 저들이 할머니를 위협하는 현장을 잡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안전은 어떻게 하죠? 할머니는 여기서 안전하게 계시고 우리가 교대로 지키면서 작업하자. 밤 10시 최하사는 노트북을 켜고 해킹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건우 조직의 본부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시도했습니다. 보안이 생각보다 허술하네요. 최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30분 정도면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주원과 임중희는 청량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여전히 그곳을 감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근처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보였습니다. 차 안에는 남자들이 앉아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네요. 주원이 쌍안경으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계속 지키고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임중희가 핸드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하자. 저들이 불법 감시하는 모습을 다 기록해야 해. 2시간 후 최하사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중사님들, 대박이에요. 최하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들 서버에서 엄청난 자료들을 찾았어요. 과거 범죄 기록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할머니를 협박한 증거까지 다 있어요. 화면에는 도건우가 부하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지연을 찾아라. 30년 전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포장마차를 태워버려라. 그래야 그 여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면 충분해요. 주원이 말했습니다. 방화, 협박, 불법 감시까지. 이 정도면 저들을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중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들이 불법 해킹으로 얻은 거라는 점이야.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공식적인 경로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거야. 최하사가 추가로 발견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중사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저들이 할머니를 제거하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놨어요. 화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명시된 계획서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밤 9시 시장 골목에서 최종 해결한다. 주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들이 할머니를 정말 해치려고 하는 거네요. 이제 시간이 없어. 내일까지 모든 걸 끝내야 해. 임중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원아,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할머니가 시장에 나타나는 거야. 주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위험해지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저들을 역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임중희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707특전사가 누구인지 저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어. 할머니 말수는 부엌에서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주원아, 말순이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할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어. 주원은 할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주원과 동들은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임중희가 전체적인 지휘를 맡고 주원은 할머니 호의를, 최하사는 영상 증거 수집과 외부 지원 요청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작전명은 말순 작전으로 하자. 임중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건드렸다. 이젠 군인이 아니라 손녀로서 움직일 거야. 주원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최하사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민간 사건이라 즉시 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최 하사가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역시 공식 채널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겠네. 임중희가 말했습니다. 최 하사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여러 언론사에 송출해.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저들도 함부로 못해. 오후 8시 청량리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은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고 골목에는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도건우는 부하 2명과 함께 검은 SUV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말순의 포장마차 자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끝을 내자. 도건우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어. 그때 골목 저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온다. 도건우의 부하가 말했습니다. 도건우는 차에서 내려 말순 앞을 막아섰습니다. 30년 만이네, 김지연. 도건우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지, 지금은 고말순이라고 해야 하나? 말순은 조용히 도건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도진태의 아들이구나. 맞아.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배신자를 찾아다녔어. 30년 동안 말이야. 도건우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을 숨었으면 됐잖아. 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어? 나는 여기서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야. 너희들이 나를 찾아낸 거지. 말순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웃기지 마. 내가 한 짓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도건우가 점점 흥분하며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오늘 밤 모든 것을 정리하겠어. 그 순간 골목 양쪽에서 3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원, 임중희, 최 하사였습니다. 그들은 검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주원은 707특전사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떨어져. 주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건우와 부하들은 갑자기 나타난 군인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대한민국 707특전사다. 임중희가 대답했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자를 제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주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건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인? 이건 민간 문제야. 민간인을 협박하고 방화를 저지르는 것이 민간 문제라고? 최 하사가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도건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우리를 녹화해? 도건우의 부하 중 한 명이 주먹을 휘둘러 주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은 침착하게 그 공격을 피하고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707특전사에 훈련받은 격투술 앞에 조폭들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어? 임중희가 말했습니다. 다른 부하도 임중희에게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건우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건우 씨, 주원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한 일은 정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아버지분이 감옥에 간 것은 본인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할머니 탓이 아니에요. 주원의 말에 도건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 하사가 보낸 영상 때문에 뉴스에서 먼저 보도가 나갔나 봐. 임중희가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하자 현장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도건우와 부하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최 하사가 수집한 증거들이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원이 말순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주원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주원아. 정말 고마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와 말순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할머니, 30년 전 사건의 증인이셨다면서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숨어서 살았던 김지연이 마침내 세상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은 707특전사, 조직폭력배 현장 제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청량리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도건우와 조직원들이 체포된 이후 시장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말순의 포장마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새 간판 어때요? 주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포장마차 위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인의 마이너스 절대 밀리지 않는 떡볶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우스꽝스럽지 않니?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혀요. 정말 밀리지 않으셨잖아요. 주원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숨어서 살았지만 마침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707특전사, 조직폭력배 뿌리 뽑아. 30년 전 사건의 증인, 다시 나타나다. 용기 있는 시민의 증언이 정의를 실현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30년 전 사건도 재조명받았습니다. 당시 은폐되었던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유명인이 되셨네요. 최 하사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던데요. 그런 건 사양했어.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 말순은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에 숨어 지내는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다시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30년 전에 그런 용기를 내셨다니.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상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격려에 말순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이제야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주원과 동기들은 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휴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저희 가봐야 해요. 주원이 아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나는 이제 괜찮아. 말순은 주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너희들이 없었다면 난 평생 숨어서 살았을 거야. 할머니가 저희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임중희가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맞서는 용기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마음도요. 최 하사가 덧붙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주원은 할머니께 약속했습니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휴가 때마다 올게요. 알겠어. 조심히 가거라. 주원과 동기들이 떠난 후 말수는 혼자서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것도 숨을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말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자를 젓는 손놀림이 예전보다 더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뭔가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주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원아,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너 덕분에 할머니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구나. 고마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원의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말수는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도건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말수는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제가 한 일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죄라고 생각해요. 도건우는 최종적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화, 협박, 불법 감금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말수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져온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청량리 시장의 포장마차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응원차 온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도 맛있는 떡볶이 부탁드려요. 용기 있는 할머니의 떡볶이라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말수는 바쁘게 떡볶이를 끓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지연도 아니고 숨어 사는 고말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사는 말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잘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다음엔 제가 숨지 않을게요. 주원의 마지막 말이 말순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